자, 안녕하세요. 조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조론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일본의 작가예요. 그래서 조론을 권함? 책 제목도 아주 발칙한 제목입니다. 조론하라는 거예요. 조론하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그게 이제 2004년에 스기야마 유미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건데, 그러니까 2004년이면 우리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일본은 아마 당시부터 그런 식으로 아마 고령화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근데 왜 같이 살기로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떨어져 살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잘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가 결혼하고 난 뒤에 뭐 방이 비니까 서로 따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오래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아직 그렇게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귀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인꼬 부부의 상징 같은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굳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결국 같이 잘 살아보자고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따로 각방 쓰는 게 더 편하게 됐을까요?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주례가 잘못한 거예요. 주례가.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살으락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팥뿌리가 되도록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굳이 계속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팥뿌리 되고 죽을 때까지 살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주례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각방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글쎄,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왜? 홈쇼핑, 지금 이제 홈쇼핑을 보면, 전기장판 선전이 많은데, 개별 분리난방 얘기가 나옵니다. 온도가 안 맞는 문제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온도가 안 맞으면, 같은 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온도가 안 맞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병 중에 하나인, 한국에만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화병.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갱년기 관련해서 뭐 차다 더웠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TV를 틀어놨는데 소리를 너무 크게 틀거나 안 그러면 어떤 분은 귀가 그대로 있고 어떤 분은 귀가 좀 가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는 취침 시간이 달라서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분이 있고 좀 테레비 같은 거라도 좀 틀어놓고 보려고 하는데 별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큰 이유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면 어떤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되지만, 사실은 사람이 깨지는 거, 관계들이 깨지는 게 작은 것들이 누적돼서 깨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할 때는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깨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적돼서 깨지는 거고, 그런 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거든요. 왜 이혼하니라고 물어보면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안 맞아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원래는 안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결혼하겠어요? 안 맞아서 결혼하는 거고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큰 덕목으로 치는 게 뭐냐면 화합승이라고 하는 거고, 화합승은 만장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장일치, 모두가 다 한 생각으로. 그런데 결국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깨지는 거예요. 뭘로 깨지냐면 사소한 걸로. 전에 제가 목정면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목정면 선생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이었었거든요. 굉장히 박학하십니다. 그래서 설마 스님들이 그런 사소한 걸로 깨지겠어요? 라고 했더니 목정면 선생님이,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기억을 합니다. 스님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든 인간관계나 조직은 사소한 걸로 깨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큰 사건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절에서. 그러면서 비유를 뭐라고 들어줬냐면,
선방에서 수행법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윗바산을 하고, 한 사람은 단전업을 하고, 한 사람은 참선을 하고, 화두선을 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예불 시간하고 공양 시간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점은 100년입니다. 100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100년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100년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라도 100년 정도가 지나면 부처님을 뵌 분이 없어요. 직접 눈으로 뵌 분이 없어요. 그 전에는 부처님을 뵌 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년 제자야.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에. 그리고 그때 굉장히 젊었던 사람이고 어렸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건강관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겁나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뵌 분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단에서 좀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내가 부처님을 뵀었는데 안 그랬어. 이러면 경기 끝나요. 어떤 주장을 폈을 때 부처님을 뵌 분이 있으면 그거 아니야. 내가 그때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한테 들었어. 이러면 분위기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100년 정도 지나면 뵌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에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봐봐. 핸드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불교 부처님 정신에서. 안 맞을까요? 맞을까요? 애매하죠, 지금. 안경을 쓰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불편한데 뭐.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경 쓴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른 앞에서는 못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색이 들어간 안경도 어른 앞에서 써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상에서는 안경 벗어놓는 분들도 있었고. 왜? 내다본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상대에 대해서 약간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막 표면으로 떠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쪽 동쪽 교단이 불교 중국이라고 그래요. 불교 핵심 지역.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께서 친히 교화하신 지역이고 이쪽이 전파 지역입니다. 전파 지역. 그렇게 해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고 이 전파의 주역들은 누구냐면 가전년, 그 다음에 부르나존자,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존자, 그 다음에 안한입니다. 안한 스님이 서쪽으로 교화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동쪽 교단에서 안한 세력이 약간 약했었어요. 그래서 가섭 스님한테, 마하가섭 스님한테 약간 밀려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 교단과 서쪽 교단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 100년 정도 지나니까 동쪽 교단하고 서쪽 교단이 갈등 관계를 빚어요. 이유가 뭐냐면 땅이 넓어요. 인도가 땅이 넓어. 그리고 땅이 넓은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인도 안에 인도 화폐를 보면 루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공식 언어만 17개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도에 가가지고 예전에 뭘 이렇게 좀 사려고 했는데 야, 나 진짜 신기하던데. 물건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아먹으려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서도 한국말 해도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눈치껏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아라비아 숫자가 안 통해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처음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물건을 못 샀어요. 그 사람이 숫자를 적는데 마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뭐 숫자를 적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거는 땅이 넓어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인도나 중국을 설명할 때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전국적으로 한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고? 땅이 좁은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하지만 인도나 중국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봄, 여름, 가을이 다 있고 가을, 겨울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기후나 문화 환경, 그 다음에 문화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하고 서쪽은 문화 배경이 달라요. 사실 시간대도 달라요. 이쪽 밥 먹는 시간하고 이쪽 밥 먹는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큰 땅덩어리가 단일 룰로다가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곤해지죠. 두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동쪽과 서쪽의 시간이 다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시간 다릅니다. 중국은 단일 시간을 씁니다. 두 나라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간을 쓰는 게 나을까요? 합리적일까요? 같은 시간을 쓰는 게 합리적일까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지팔 지어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들은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일 시간을 썼을 경우는 서로 정보 전달하고 이게 편하죠. 다른 시간을 썼을 경우에는 좀 복잡하죠. 하지만 단일 시간을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경 시간을 써버리면 북경에서 점심을 먹고 12시야. 그런데 실제로는 저쪽 저쪽 위구르족 쪽, 저 실크로드 쪽이나 이런 쪽 가보면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사뭇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잘 시간에 해가 떨어졌는데 저쪽에는 아직도 해가 한참 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그걸 겪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룰로서는 버겁죠. 그러면 깨지느냐? 잘 안 깨져요. 여기에 어떤 요인이 들어가야 깨져요. 냅두면 누구든 먼저 깨는 걸 원치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이쪽 출신의 서방교단 출신 사람이 동방교단으로 견문을 갔대. 촌놈이지, 촌놈. 이쪽은 전파 지역이니까. 저 어떻게 하지? 라고 갔더니 동방 지역 사람들이 약간 AM으로 사는 거예요. 편법. 그걸 관행이라고 얘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관행이 있어. 그래서 한 10가지 관행이 있대. 관행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야사의 14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이 10가지가 관행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그거는 그냥 관습법이야. 이런 식으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수의정, 이런 거는 그냥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수의정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만장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서면으로 동의서를 보내는 거야. 안 그러면 옆에 도반한테, 나 그 의견에는 동의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저께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메일을 하나 열어보니까 학회에서 이번에 학회 정식 회의가 있는데 마지막 총회가 있는데 12월에 다 어느 학회는 총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오시면 위임장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임장 안 보내주면요. 총회가 성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바빠요. 12월에는 다 바빠요. 12월만 바빠요. 그렇게 해서 위임장을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그때 또 외국 나가는 날짜에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건이 있는데, 나도 환장하겠다니까. 내 안건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위임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게 타당하냐? 그게,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 사람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정법으로, 그걸 관행으로 해서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해. 근데 서쪽은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락간정 뭐 이렇게 해서 이쪽 마을에서 아침을 먹고 퍼뜩 가서 저쪽 마을에 가면 또 먹을 수도 있고 약간 추접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음식에 또 이렇게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 막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입 막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적 화두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입 막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스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가겸정이라는 게 있고 맨 뒤에 보면 금은정이라는 게 있어요. 금은정은 현물이 아니고 금은과 같은 이런 화폐, 돈 같은 걸 받아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가 쌀을 한 가마를 절에다가 시주하고 싶어. 근데 쌀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기도 힘들고 받는 스님 입장에서도 그 쌀을 한 가마 해놓으면 한 가마를 다 먹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한 가마, 80kg짜리 한 가마를 누가 시골에서 붙여줬어. 참 이게 몇 달을 먹는다. 집에 요즘 먹는 사람도 없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방이 날라. 나방이 생겨. 그럼 이걸 떡을 해야 되나? 막 오만 번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막 PT병 같은 거를 막 씻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놔.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쌀을 넣어서 또 이렇게 막 담아놓고 막 이렇게. 그런 일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햅쌀 나오면 또, 이거를 계속 내가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차라리 돈으로 주면 그걸로 그때그때마다 쌀을 사 먹으면, 그게 더 편리할 수도 있잖아요? 동방교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대. 돈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가요? 근데 원칙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정도 지나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받을 수 있느냐?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받는 게 어때? 라고 동쪽엔 생각하고 있었고, 서쪽 사람들은 원래 부처님이 그런 얘기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뭔 소리야? 동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누가 한 사람이 거기 책임자로 막 이렇게 돼서 문제가 안 생기지. 수행하려고 왔지 누가 쌀 관리하려고 왔어? 지금 절에 가보세요. 원주 스님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절이든지 하는 게 가정주부보다 더 바빠요. 가정주부 큰 절 원주 스님은요 가정주부 한 20명 몫을 합니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남방불교에서는 돈을 만지지 않아요, 스님이. 그래서 부채 같은 이렇게 큰 방구부채라고 하거든요. 동그랗게 생긴 그게 이제 햇빛도 가리고 그런 데다가 지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물건 살 때는 그 지갑 전체를 이렇게 내주면 부채 전체를 내주면 거기서 돈을 빼가고 다시 잔돈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돈을 잘 안 만지려고 해요. 그래서 카드를 써요. 우리는 율장에 맞는 사람이라서 카드를 써요. 돈을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없어. 돈을 소유할 수 있어? 소유할 수 없어. 소유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10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글이든 서론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맨 앞에 가겸정이라고 있어요. 가겸정. 옛날에 소금은 소 뿔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다녔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습기 차단하려고. 인도가 더우니까. 덥고 습도가 높으니까 소금이 물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소뿔이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맨 앞에 이 가겸정은 소금을 가지고 다니는 룰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쟁점이었을 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 이 소금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발견했다고. 소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요. 근데 이 소금이 특수성을 가졌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소금은 되게 재밌어요. 약이 돼요, 약이. 군대에서 아무리 훈련을 빡시게 시킬 때도 힘들게 시킬 때도 소금은 줍니다. 소금하고 물은 줍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탈수해가지고 사람이 꼬꾸라져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인도는 더운 나라잖아요. 여름에는 40도, 5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는데 중간에 소금 섭취를 잘못하면 몇 시간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약은 가지고 다녀도 괜찮아요. 약은 소유할 수 있어. 근데 소금이 알딸딸한 게 약만 되는 게 아니고 맨밥에 뿌려 먹으면 감미료가 돼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맛에 대한 탐착이 돼요. 부처님께서 탁발하라는 뜻은 맛에 대한 탐착을 버리라고 하는 건데 일정한 맛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소금이 현찰이에요. 과거에는 소금이 현찰하고 현금하고 대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소금으로 화폐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소금이 그렇게까지 귀한 가치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내륙으로 가면 소금이 훨씬 비싸집니다. 이해되시죠? 땅이 크니까. 땅이 크니까.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걸 내가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은 못 가지고 다녀?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건 약이라서 갖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서쪽 교단에서 야사라는 사람이 왔거든. 그 사람이 동쪽에 와서 보니까 이런 10가지의 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맞는 거 아니야? 저런 거를 정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법. 깨끗한 법. 부처님께서 정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저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라고 했더니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서쪽에서 온 사람이 그 촌사람이 고지식해서 아니야 그거는 부처님께서 하시지 않은 거야. 라고 해서 비판을 했대. 동쪽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비판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왕따를 시켰대. 일종의 어디 촌놈이 뭘 한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사라는 스님이 또 한 성깔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쫑크 먹고 물러서 한 게 아니고 서쪽 교단으로 다시 갑니다. 그 서쪽 교단 장로들한테 꼬발라요. 동쪽 교단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쪽 교단과 서쪽 교단의 장로가 각각 4명씩 모여서 저게 진짜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를 토론을 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건 사실 답이 보이는 문제예요. 왜? 동쪽 교단과 서쪽 교단의 최고 장로들이면 다 어른들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어떨까요? 보수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저것을 비법이라고 얘기했대. 저건 정법이 아니고 깨끗한 법이 아니고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교단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걸 관행으로 여기면서 그냥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젊은 사람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들 사고하고 젊은 사람들 사고하고 약간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승복할 수가 없다. 참 되바라졌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게 동쪽 교단이 대중부, 서쪽 교단이 상정입니다.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되게 재밌는 게 이쪽이 오리지널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대중부고요. 이쪽이 느슨한 거고 이쪽이 빡신 쪽입니다. 전파 지역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쪽이 더 오리지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거든요.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한국말을 쓰는 집단이 이 세계에 세 집단이 있어요. 크게. 한국, 남한, 북한, 연변. 어느 나라 말이 제일 빨리 바뀌는지 아세요? 어느 지역 말이? 한국말이 제일 빨리 바뀌어요. 저도 전혀 못 알아듣는, 여러분도 아마 거의 대부분 전혀 못 알아듣는 언어가 지금 존재해요. 이 사회 속에. 그게 급식체라고 하는 겁니다. 급식체. 급식 먹는 애들이 쓰는 말. 아마 급식체 자체를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화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화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써요. 그런 말들을 써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나라 언어가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훨씬 빨리 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른들이 따라하기가 지금 벌써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언어 변동폭이 훨씬 적죠. 연변이 더 적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정통은 우리나라지만 가장 변동폭이 적고 보수적인 거는 연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 국어를 한 100년 정도 지나서 그 국어를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면 연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전파된 지역이 보수적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바꿔요. 그리고 정통은 쉽게 바꿉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만 문법에 관계없이 한국말을 쓸 때 그냥 막 내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로 배운 언어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전파된 지역보다 본토가 훨씬 개방적이라는 거. 그리고 전파된 지역이 보수적이라는 거. 이거는 일반 상식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현실이 다 그래요. 현실이 다 그래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발음하고 중국 발음하고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발음이 중국 발음보다 더 오래된 발음이에요. 한자 발음도. 그리고 왜 이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사실 지역이 너무 크니까 민족과 문화적인 차이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불교 내적인 요인은 불교는 교황 같은 이런 존재가 없어요. 한 분이 이렇게 딱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색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불상의 얼굴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부처님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 닮았고, 태국 가보면 태국 사람 얼굴 닮았고, 티베트에 가면 티베트 사람 얼굴 닮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언어의 다양성, 언어를 통일하지 않고 다양성을 그냥 인정했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중도주의라고 하는 걸 출명을 해서 어떤 거에 딱 고착화된 게 아니고 유연하게 대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불교가 대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 그룹들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의 통일 집단과는 약간 좀 달라요. 부처님 안에서 여러 부분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보면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 앞에 주특기가 있습니다. 두타제일 가서, 그러니까 두타 수행이라는 건 아주 검소하고 청빈하고 이렇게 약간 고행 비슷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섭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수행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공부하는 거 좋아하면 사리불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 잘하는 거 좋아하면 가전년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제자들은 한 500명씩 그룹을 만들면서 다녔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혜제일 문수보살, 지혜 문수보살, 대지 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주특기들이 다 붙는다고요. 주특기들이 다 붙는다고. 그게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체계로 모든 사람을 통합할 수는 없대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다양성 속에서 네가 행복한 건 뭐야? 라는 걸 찾아 라고 말하는 게 불교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막 쪼개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20개 이상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20개 이상으로. 나중에 아쇼카왕 이후가 되면 20개 이상 막 쪼개지는 거예요. 원래 한 번 쪼개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쪼개는 거는 쉽거든요. 그리고 한 번 쪼개는 거를 지말분열이라고 하고, 근본분열이라고 하고, 그 뒤에서 또 쪼개지는 걸 지말분열이라고 해요. 이런 건 좀 복잡지. 하지만 별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거는 상좌부가 전파된 지역이라더라. 상좌부 이러면 마치 그거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하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좌부가 전파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대중부가 보수적인, 오리지널한 지역인 라고 하는 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아쇼카왕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도 불교의 획을 긋는 분이 아쇼카왕이에요. 그래서 아쇼카왕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알렉산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쇼카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빈두사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찬드라굽타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뭔가 멋있지 않아요? 찬드라굽타 이름만 가지고도 뭔가 좀 한가닥 할 것 같은. 자, 인도를 깨우는 역사적 사건 중에 획을 긋는 사건이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이에요.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마케도니아 왕이고 빌리포스 2세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암살당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한 13년 동안 계속 전쟁만 하다가 33살인가? 33살인가? 그렇죠. 33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좀 놀랍지 않아요? 33살에 저렇게 큰 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그치? 어떻게 보면 좀 슬프고 여기 알렉산더 2배도 있네. 알렉산더 더블이에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왕인데 이 양반이 동방원정을 쭉 가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를 깨고 그때 깰 때 이게 장창전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법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서 저 전법을 만들어요. 4m짜리 창 정도를 가지고 저를 딱 이런 식으로 진법을 짜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쭉 밀고 가는 거예요. 앞에 방패 하나 들고 창을 쭉 세워가지고 고슴도치 같이 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24시 편의점에서 음료수 캔을 꺼내는 방식이에요. 앞에 사람이 활을 맞거나 이렇게 해서 죽어. 그러면 그 뒤에 캔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상대방 군사 사령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 같이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애들을 어떻게 막을까요? 그래서 이 전법 하나로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밀고 가는데 아무도 못 막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페르세폴리스 유적이라고 아주 대단한 유적이 있어요. 이란에. 네. 그것도 한 방에. 그때 다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 페르세폴리스 유적에는 방어시설이 없대요. 왕궁에 방어시설이 없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궁궐 이렇게 하잖아요. 궁은 예전에 그 윤은혜 나오는 드라마에 궁이라고 있었는데 궁이라고 하는 게 왕 사는 곳을 궁이라고 하는 거고 궐은 그 궁을 수비하는 시설을 궐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궁의 내 모퉁이에는 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페르세폴리스 유적에는 궐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도 거기까지 침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게 페르시아예요. 그렇게 강한 게 페르시아.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고슴도치 전법에 막혀가지고 다리우스 황제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유적인데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알렉산더가 그 당시 얘기를 보면 재밌어요. 그걸 앉았대. 그 왕자에 한번 앉았대. 앉고 나서 다 일어나서 나가면서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타고 지금까지도 저게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법, 이게 장창전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뒤에 기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밀고 가면 상대 모병들이 이렇게 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쭉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오가 무너지면 그때 기병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 타고 가면서 대부분 칼로다가 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긁어요. 칼로 사람들을 긁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피해를 줘서 살상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합니다. 이걸로다가 다 한 거고 이게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서북인도까지 옵니다. 서북인도까지.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은 죽었고 시리아의 왕 그 부장 중에 한 명이 이제 인도 서쪽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서북인도 쪽을. 그래서 이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 내려와요. 인도 안쪽으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 막은 사람이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인 찬드라굽타입니다.
이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막았는지 아세요? 뭘로 막았냐면 코끼리 부대로 막아요. 코끼리 부대.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찬드라굽타에게는 8,00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대요. 코끼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있는 데다가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코끼리 전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일렬로 코끼리를 쫙 세웁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기본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상하에다가 칼을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묶어줘요. 양쪽에. 그리고 꼬리에다가 섭을 묶고 불을 붙여요. 꼬리 전체에 묶는 게 아니고 꼬리에 줄을 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불집이 따라다니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동물들은 꼬리에 불 붙으면 인간은 이렇게 끄지만 동물은 뜁니다.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 창으로 한두 번 찌른다고 코끼리가 죽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찔렀을 때 아픔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술을 먹여요. 독한 술을 먹여요. 그게 부처님을 시해할 때 제보달다가 술 먹인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전술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진짜 저 코끼리의 심리까지 이용해요. 그렇게 해서 새끼 코끼리도 데리고 가서 안에다 풀어버려요. 새끼 코끼리를 풀어버리면 어미 코끼리는 물러서 하지 않는데 그거를 한두 마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한 100마리 정도 쫙 해갖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을 때까지 그쪽에 가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이 진법이 다 무너져요. 아까 본 그 장창전법의 최대 문제점이 여기서 한번 노출됩니다. 그전에는 진 적이 없어서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너무너무 완벽한 전법인 줄 알았어. 그런데 코끼리가 들어와서 한번 굴르고 나니까 4m짜리 창으로는 사람을 찌를 수가 없대. 다이다이로 붙으니까. 1대1로 붙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자, 너 거기 좀 기다려봐. 내가 여기서 찌를 테니까 너 거기 좀 있어. 그래서 거리를 맞춰. 그 사람이 거리 맞춰주겠어요? 쓱 다가와서 칼로다가 이렇게 찔러버리면 이쪽 끝나는데? 4m짜리 창으로 휘둘러서 잡겠어요? 뭐 하겠어요? 1대1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찬드라굽타가 밖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코끼리 부대를 어떻게 할 거야? 인간으로 코끼리 부대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대책이 없는데 재미있는 건 찬드라굽타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찬드라굽타한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인도 안해를 통일해야 돼. 안해 쪽에 힘 받았을 때 안해 쪽을 처리해야 돼. 밖에 나가서 힘 빼다가 잘못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칼을 돌려요. 그리고 셀레우코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인도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코끼리 부대를 깰 방법도 없고 이미 가지고 있는 땅도 엄청나게 넓어요. 굳이 욕심을 내면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접점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찬드라굽타는 칼을 안쪽으로 돌려서 마치 이제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이제 땅을 넓혀갑니다. 그 기세로 알렉산더 군대를 막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인도 내륙을 통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통일의 거의 기틀을 다 다져놔요.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왕이 특이한 왕이에요. 빈두사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게 아쇼카 왕의 아버지. 그래서 이 양반의 특징은 제국을 안정시키는 특징.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장수왕 같은 사람이에요. 제국을 쫙 안정시켜. 그리고 땅을 조금씩 넓혀가고 아버지처럼 막 정복군주는 아니고 쫙 안정시키는. 그리고 아주 특기할 만한 이력이 있어요. 아들이 101명이에요. 그건 뭐 엄청난 거거든. 근데 인도도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마시안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업적이에요. 이 업적만 가지고도 대단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쇼카 왕. 그 중에 한 명이 아쇼카. 그리고 아쇼카는 왕위 계승권자도 제대로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약간 천했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종모법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천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혈통을 따르죠. 그러니까 홍길동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참 재밌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렇게 억울한데 그 억울함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전국 동사무소하고 은행에서 우리가 전부 홍길동을 이렇게 한 번씩 그죠? 한이 풀어지잖아. 참 놀랍다니까. 이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도 또 일찍 죽어요. 그리고 예전에 왕위 계승권자는 딱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한 사람은 장남 계열 쪽.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 되면 아버지가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이미 자기 세력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이방원가.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또 한 막강한 세력들이 누가 있냐면 나이는 어려. 아들이 나이는 어린데 엄마가 이뻐. 방석이과. 조선으로 얘기하면 방석이과. 이해가 됩니까? 이 두 집단이 언제나 왕위 계승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수시마라고 이제 자기 형이에요. 아쇼카 왕의 형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력한 후보예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조조하고 장비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고 그 다음에 힘 좋고.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놈이 왕자의 난 같은 거 이렇게 참 좋게 생겼대. 아버지가 진짜 영험해요. 그렇게 해서 쟤는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을 아쇼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99명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노력 참 많이 하셨는데 계산을 해봐. 한 명 살려줬다. 자기 빼고. 이 싫어하는 신도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뚝심 있는 신도 있어. 8대 성지가 4+4거든요. 저 4대 성지 플러스 4. 저게 위대한 신통을 보이는 곳 4곳이에요. 기원 전후가 되면 경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살이 붙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걸 외워야 되냐? 100년 정도 시차가 벌어지니까 뜻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